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심지어 일반 도로에서도 보면은 달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일종의 달리기가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만의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또 러닝화를 신고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이 달리는 사람들 말고 정말 어떤 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달리기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마이클 크롤리의 달리기 인류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달리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케냐와 에티오피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러너들, 그분들의 삶을 연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할게요. 마이클 크롤리라는 이 사람은 현재 영국에 있는 더럼 대학의 인류학과 조교수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마라토너로서 무려 2시간 20분대를 뛰는 정말 아주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책은 그의 박사 논문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는 박사 논문 연구를 위해서 에티오피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달리기 선수들과 함께 달리기 훈련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자면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인류학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하는 마가렛 미드상을 수여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인류학자는 보통 책상에 앉아서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합니다. 저희는 현장 연구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한 가장 중요한 연구 방법이 참여 관찰이라는 거예요.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일상에 참여하면서 관찰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중국의 농민을 연구하는 사람은 같이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리고 겨울에는 저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 1000개를 같이 썰어서 지붕에다 말리는 이런 일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같이 하면서 우리는 그들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작업 속에서 이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라든지 또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이클 크롤리도 역시 인류학자로서 참여 관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는 에티오피아 러너들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자신이 마라토너였기 때문에 달리기 선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 관찰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 뛰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유전적 기질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지형, 다시 말해서 고지대의 산소 부족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달린다. 평지에서는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환경의 특수성을 가지고 이들이 정말 잘 달리는 이유를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이클 크롤리는 그러한 서구인들의 편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어요. 이 책의 원제는 Out of Thin Air입니다. 그러니까 Thin Air라는 것은 그 공기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에티오피아의 그런 고산지대에 Thin Air, 산소 부족이 이들이 달리기를 잘하는 이유가 아니다. Out of Thin Air다. Thin Air를 넘어서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어로는 달리기의 인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마이클 크롤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결국 그러한 유전적인 기질이나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잘 뛰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잘 달리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에티오피아에서 달리기는 단순히 운동 종목이라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넘어서
국민적인 꿈이거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달리기가 성공이자 희망이기 때문인데요. 에티오피아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달리기 선수를 꿈꾸는데 그것은 그들의 바로 가까이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성공 신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라든지 다른 도시에 가면 아주 거대한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건축물들은 모두 뛰어난 달리기 선수들이 상금을 받아서 그 기금을 바탕으로 세운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의 어떤 성공한 모습은 유명한 달리기 선수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하일레 게브르셀레시에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선수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뛰어난 달리기 선수를 넘어서 유명한 사업가이자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흙먼지 날리는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커다란 벤츠를 몰고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달리기 선수들을 주변에서 만나곤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끊겨 있다고 합니다. 달리기는 거대한 농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푼돈을 벌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언어로 테스파, 다시 말해 희망인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이들이 이처럼 달리기에 열광할까 하는 그 이유보다도 더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달리기 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정말 독특한데요. 에티오피아의 러너들은 소위 말하는 스포츠 과학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한 그러한 방식의 훈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또 공동체성을 중시 여기는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그재그 달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서구의 백인들이 훈련하는 방식 아니면 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구 사회에서 달리기 선수로 훈련받는 사람들은 뭐 아스팔트 길이라든지 아니면 트랙을 돌면서 훈련을 하죠.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선수들은 그렇게 트랙에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아주 울창한 숲속에서 훈련을 하는데요. 울창한 숲속에는 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돌뿌리라든지 아니면 동물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구역이라든지 아주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달리기를 하면서 돌뿌리를 피하고 또 덤불을 넘고 또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뛰어가면서 어떤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그재그 달리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그재그 달리기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들은 쉬운 길은 다리를 게으르게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길이라든지 아니면 평탄하고 일정한 궤도로 달리는 그러한 길을 거부하고요. 일부러 숲에 나 있는 길, 그것도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방식의 길을 찾아가면서 다리를 훈련시킵니다. 또한 숲은 달리기 선수들에게 함께 호흡하는 그러한 동료의 역할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숲에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깜깜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해가 막 뜨기 시작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해가 뜬 다음이라든지 이럴 때에 따라서 달리기 선수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고 또 숲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몸을 단련합니다.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 달리기 훈련의 특징은 일렬종대로 따라가기입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크롤리에게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롤리는 원래 영국 사람이고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던 대로 혼자 어떻게 보면 고독한 러너처럼 이렇게 뛰면서 연습하는 그러한 방식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그렇게 뛰지 말고 함께 뛰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바로 앞에 달려가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고 계속 달려라. 왜 그 라인을 벗어나냐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이처럼 에티오피아의 훈련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인데요. 달리기 선수들은 훈련을 할 때 항상 기차처럼 일렬종대로 서서 그렇게 달립니다. 물론 누가 선두에 설지, 누가 중간에 설지, 누가 뒤에 설지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맨 앞에 선 사람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은 페이스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각각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앞 사람의 발꿈치를 보고 계속 일렬종대로 달려가면서 또 훈련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그들은 서로의 에너지가 서로 흘러가고 또 함께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앞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동료들을 끌어주는 그런 에너지의 역할을 하고, 또 내가 뒤에 있다면 내가 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렬종대로 뛰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에너지의 흐름을 가지고 그렇게 달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렬종대의 라인을 벗어나서 혼자 막 앞서서 뛰쳐나가든지 하는 모습은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좀 이기적인 행동으로 취급을 받고요. 단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함께 달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스포츠 과학자와 서양의 대다수 달리기 선수는 개인의 운동 잠재력이 그의 신체 내로 한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에너지가 신체를 초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에너지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나눠지기도 하며 때로는 도둑맞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음식을 나눠 먹고 페이스를 맞춰 훈련하는 과정이 선수의 컨디션 형성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확장된 시각에서 바라보다 보니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서로를 조심하기도 했다. 신체에 내재된 자원 그 이상을 끌어와 쓸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은 이들이 극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향상의 가능성을 믿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됐다. 미국의 인류학자 스티븐 굿맨이 라틴 아메리카 농민의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는 힘의 흐름은 대지와 바람, 비, 햇빛과 같은 요소로부터 비롯된다라며 궁극적으로 신호로부터 온다고 썼다. 인간은 이 같은 힘의 근원을 창조하지도 힘 자체를 창조하지도 않는다. 대신 인간은 그 힘을 손에 넣고 변화시키며 재구성한다. 인간은 힘의 창조자가 아니라 전달자일 뿐이다. 인간의 활동은 힘의 구성에 기여한다. 즉 인간은 힘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모으고 합친다. 이와 비슷하게 에티오피아의 달리기 선수들은 자신들이 주변 환경 및 함께 생활하고 훈련하는 동료들로부터 힘을 끌어오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것 같았다. 이들은 단지 개인적 욕망, 성격, 근육, 미토콘드리아 등 자신이 지닌 것만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특정 시점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힘과 타인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까지 그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었다. 메세레 코치는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서로 협력할 것과 통제된 방식으로 달리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곤 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샌다파에서 몸을 풀기 전 버스 안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중위권 수준에 도달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왜냐고 묻는다면 그건 달리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세렛은 이 자기관리 부족은 결코 개인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제시한 속도를 넘어서 달리는 선수는 특히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말입니다. 그런 선수는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기에 통제된 방식으로 달린다는 건 그룹에 대한 헌신과 동료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수많은 정상급 선수들을 치료해온 네덜란드 출신의 마사지 테라피스트 예룬 데인도 주변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예룬은 많은 사람이 성공을 보장하는 확실한 요인 한 가지를 찾고자 하지만 자신은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이 자기를 둘러싼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선수가 중심에 있고 바로 옆에 매니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가족, 교회, 자선단체, 그리고 그 선수의 삶에 중요한 여러 존재가 주위에 있어야 해요. 그 모든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 선수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모로 이 목록은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훈련 시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나 함께 훈련할 사람을 선택하는 것 모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했다. 샌다파의 버스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메세레 코치는 이후로도 전체 선수들 앞에서 그날의 훈련 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메세렛은 첫 5km는 테클레 마리암과 파실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테클레 마리암이 부상에서 막 돌아온 터라 후반부를 그에게 맡기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후 5km는 안두알렘과 틸라우훈이, 그 다음은 후네그나우와 아세파가 이어받고 끝으로 보다 경험이 풍부한 두 선수 체닷과 아탈레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맡게 됐다. 25km 중 마지막 5km는 선수들이 얼마나 속도를 내든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이었다. 메세렛은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도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책임을 나눠지게 했고 선수들이 막중하게 여기는 이 의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다는 걸 선수들이 느끼도록 했다. 내가 이곳에서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고산지대 도로의 특성 때문이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해수면 높이에서 달릴 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느리게 달리는지가 확실히 느껴졌다. 오늘 아침 워밍업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다. 처음 10분은 킬로미터당 7분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달렸고 그 후 10분 동안은 킬로미터당 4분 정도로 서서히 속도를 올렸다. 마지막 10분은 킬로미터당 3분 20초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 내가 뒤처지기 직전에 다시 속도를 낮춘 조깅이 시작됐고 곧이어 우리는 200m를 전력으로 달린 뒤 30초간의 조깅을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약 10분간 다 함께 동작을 맞춰 몸을 풀었다. 서너 명씩 줄을 지어 서서 진행했는데 팔을 휘두르고 리듬에 맞춰 발로 땅을 찍는 동작이 많았다. 어깨와 몸통을 이완시키고 다리 근육을 준비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나는 몇몇 폭발적인 동작은 하고 나면 햄스트링 통증이 생길 때도 있어 조심해야 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본격적인 달리기에 앞서 최대한 긴장을 풀고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서로 호흡을 맞추는 데 있었다. 이로써 1시간에 걸친 워밍업을 마치고 우리는 레이싱화로 갈아 신었다. 첫 5km는 16분, 두 번째 5km는 15분 45초, 세 번째 5km는 15분 30초에 달려 15km를 47분 15초에 통과해야 했다. 이후 체닷과 아탈레이의 주도에 따라 15에서 20km 구간을 15분 15초의 페이스로 달린 뒤 마지막 5km에서는 마음껏 질주할 예정이었다. 우리는 팀타임 트라이얼을 하는 사이클 선수들처럼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테클레 마리암과 파실이 번갈아 선두를 맡았다. 나는 맨 뒤에 있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출발하자마자 하나로 맞춰졌고 꼭 우리 다리가 긴 기차의 피스톤처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앞뒤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연결된 게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맨 뒤에서 달리는 나는 페이스 조절에 기여하기는커녕 팀이 빠르게 달리는데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팀 내의 선수들 간의 신뢰가 구축되려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든 음식이든 배려든 책임과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필수적이었다. 평소의 대화를 통해 나와 함께 지내는 선수들도 이 부분을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시 버스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15km 지점에서 후네그나우와 또 다른 선수인 고잠을 태웠다. 두 사람은 도로변의 콘크리트 더비 위에 앉아 있었다. 고잠은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마자 사납게 기침을 토했다. 오늘은 내가 네 대신 선두에서 뛴 거야. 고잠이 후네그나우에게 말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간신히 말을 내뱉은 고잠은 또다시 기침을 했다. 선두는 진짜 힘들어. 다른 사람 짐까지 짊어지고 뛰는 거나 마찬가지야. 고잠도 오늘 자신이 베푼 일이 언젠가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듯 팀원들을 위해 에너지를 내주는 일은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애쓰는 건 단순한 수고를 넘어 더욱 깊은 의미였다. 메세렛은 이를 무척 강조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면 친구 사이에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선두에 서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친구가 선두에서 뛰고 있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역할을 이어받을 거고요.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때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이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논쟁할 것도 없고 남을 탓할 것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은 뭐가 옳고 그른지 이미 알고 있고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지그재그 달리기와 또 일렬종대로 따라가기 외에도 세 번째로 또 이들의 훈련의 독특함을 말하자면 이들은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 더 높은 가파른 언덕으로 달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해발 2,500m에 그야말로 thin air,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이들은 달리기 훈련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달리기 훈련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믿지 않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숫자가 아니라 정말 심장이 빨리 뛰고 또 헉헉거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감각에 의지해서 뜁니다. 오늘 내 몸이 느끼는 감각, 그 높이와 상관없이 내 몸이 오늘은 편안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내 몸이 그 높이보다 낮은 지대라고 하더라도 내 몸이 불편하게 느끼는지
그것에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집중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자가 현대 스포츠 과학의 어떤 맹점을 비판하는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에서 성공의 열쇠는 생리적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고 모든 불확실성과 변수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생각은 내가 아는 에티오피아 선수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깨기 위해 진행된 여러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수들에게 활발히 공유되고 있었다. 처음으로 스포츠 과학자 야니스 피칠라디스가 주도한 다소 체계적이지 못했던 서브2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어서 2017년 나이키가 전방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한 브레이킹2 프로젝트가 있었다. 브레이킹2 이벤트 영상 중간에는 MD 퍼포먼스 엔지니어로 소개된 필 스키바 박사의 인터뷰가 나온다. 제 목표는 선수들이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능력은 무엇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나이키 스포츠 연구소의 수석 생리학자인 브렛 커비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선수들을 연구실로 불러 모은 뒤 말했죠. 지금부터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당신한테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오랜 시간을 달리기에 쏟으며 다른 선수들에게서 배우고 성공을 꿈꿔온 선수들보다 연구실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의 잠재력을 더 잘 알 거라는 발상은 내가 아는 선수들로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나이키의 과학자들은 브레이킹2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엔진이나 연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인간의 신체를 모터에 비유했다. 그런데 그들이 진행한 실험과 그 실험을 보여주는 이미지, 예컨대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올림픽 챔피언인 엘리우드 킵초게가 산소 소비량 측정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 등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모든 실험은 2시간 마라톤이라는 목표가 정해진 후에 이루어졌으며 실제 경기 자체와 무관했기 때문이다. 이 도전의 핵심 구상은 애초에 케냐의 킵초게, 에티오피아의 렐리사 데시사, 에리트레아의 제르세 나이타 데세, 이 세 선수가 가능한 한 오래 2시간 내 마라톤 완주가 가능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달리는 것이었다. 당시 렐리사는 보스턴과 두바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었고, 제르세 나이는 5차례 세계 하프 마라톤 챔피언 자리에 오른 데다 세계 기록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실험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탓에 마치 과학자가 선수보다 더 진정한 전문가인 것처럼 보였다. 카메라의 초점이 킵초게로부터 그의 뒤편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있는 사이클리스트로 이동되는 순간 이 경기를 중계하던 한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다. 킵초게의 어깨 너머로 자전거를 탄 과학자들이 스톱워치를 보며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여는 열쇠는 그야말로 과학이 아닌가 싶군요. 에티오피아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일레 게브라 셀라시에가 에티오피아 육상연맹의 회장으로 임명된 걸 반기며 어느 젊은 달리기 선수가 내게 말했다. 과학은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맞지 않아요. 과학자는 기록에 대해 몰라요. 과학자가 달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과 다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달리기란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은 엘리우드 킵초게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었다. 킵초게는 자주 달리기는 사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들은 선수들의 체화된 전문성보다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측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브레이킹2 프로젝트에 참여한 3명의 선수는 마치 이 프로젝트의 믿음과 정신이라는 근본적 요소만을 제공하는 존재인 것처럼 나이키의 과학자들이 개입해 연구할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신체적 특성을 지닌 이들로 그려졌다. 영상 내내 선수들의 개인 워치는 물론 그들이 몸으로 익힌 시간과 리듬 감각마저도 나이키가 제공하는 더욱 발전된 타이밍 기술 앞에서 구식으로 묘사됐다. 실제로 제르세나이가 도전이 시작될 때 자신의 시계를 켜자 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습관적 행동이다. 이를 본 중계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제르세나이 선수가 출발에 앞서 시계를 작동시키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라는 해설도 나왔다. 지금 이곳에 마련된 최첨단 타이밍 장비들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마치 시간에 관해 나이키가 제르세나이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줬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취재할 기회를 얻은 극소수의 저널리스트 중 한 명인 앨리스 허친스는 이 프로젝트에서 시도된 많은 과학적 개입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킵초게의 주법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가 이 테스트를 위해 연구실을 찾은 날이 생전 처음으로 러닝머신에서 뛴 날이었기 때문이다. 허친스는 킵초게가 상당히 불편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 책은 훌륭한 러닝에 대한 에세이인 동시에 에티오피아의 문화를 잘 느낄 수 있는 인류학 입문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미디어는 에티오피아를 기근과 가난의 땅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어쩌면 보다 발전된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삶의 기쁨,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달리기는 이들에게 물론 가난을 탈출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그 달리기 훈련을 하면서도 자신이 충분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아직까지 나에게 그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그 때를 향하여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달리기라는 어떤 면에서 육상 경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경쟁자가 나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나의 어떤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경쟁자는 나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자극을 받고 내가 또 그 에너지를 함께 누릴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더 배울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요. 이처럼 함께 무엇을 하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리고 자연과 함께 교감하면서 내 자신의 몸과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이 책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에티오피아의 달리기 문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인류학자들의 글이 좀 굉장히 자세하고 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부분들이 제가 중간중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꽤 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또 혹시 만약에 달리기에 흥미가 있으시다면 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